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예. 오늘 읽어드릴 것은 백야기담이라고 하는 도시전설들입니다. 스레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분께서 매일매일 하나씩 도시전설들을 업로드하신 거예요. 100일 동안. 그래서 총 100가지의 이야기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57번째까지 읽어드렸고요. 오늘은 58번부터 하나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읽어드릴게요. 오세아니아 록 아일랜드에는 일명 해파리 호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파리 호수에는 수백만 마리의 해파리들이 살고 있는데 그냥 육안으로 봐도 호수에 한가득 해파리들이 헤엄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이 호수에 사는 해파리는 독이 전혀 없습니다. 과거 지각 변동으로 바다였던 곳이 섬으로 갇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호수가 되어 남게 됐는데 당시에 살고 있던 원시 상태의 해파리들은 고립된 채로 몇 대에 이어서 이 호수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호수 안에는 해파리들의 천적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해파리들이 굳이 진화를 할 필요가 없었던지라 원시 상태 그대로 여태껏 자손 대대로 살고 있습니다. 해파리들은 광합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매우 약하기 때문에 조금의 물살에도 쉽게 찢어집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이름이 난 후에도 이 호수에서는 수영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호수에 있는 해파리가 거의 원시 상태랑 동일한 진화를 하지 않은 그런 종이기 때문에 뭐 독도 없고 천적도 없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근데 호수 한가득 해파리가 들어있다 뭐 그런 건데 뭐 이런 거 보면 또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하죠. 한번 검색 한번 진짜 들어가 봅니다. 예.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세상의 모든 지식 나무 위키입니다. 여기에 엘바에브 제도에 대한 문서가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고 합니다. 록 아일랜드 남쪽에 있는 석호 지대를 엘바에브 제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입니다. 야, 여기군요. 진짜 예쁘다. 그죠? 여기 안에는 해파리 호수, 우리가 방금 알아봤던 그게 있어요. 이런 식이네. 독이 없는 해파리라는 거죠? 그죠? 근데 본문에는 수영이 금지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잘 들어가 있네. 허가 받고 하는 거겠죠? 어떤 식인지 잠깐만 영상을 좀 봅시다. 대단한데? 대단하긴 한데 저는 좀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저기 나만 무섭냐? 저기? 아니 저런 데는요 화면으로 볼 때 제일 예쁩니다. 가면은 무서울걸요? 근데 뭔가 이 어떤 제품의 홍보 영상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기 너무 좋다. 그죠? 약간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색감도 되게 예쁘니까 TV 같은 거 홍보할 때 쓰이기 좋겠어요. 뭐 배경화면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도 많이 쓰였을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곳이었고요. 다음 이야기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시판족은 독특한 장래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때가 돼서 임종을 맞게 되면 흙을 빚어서 동그란 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의 시체와 함께
건강한 사내 12명과 건강한 처녀 12명을 들여보냅니다. 시체를 안치하면서 주술사는 전통의식을 치르고 그 사이에 사내들과 처녀들은 집단으로 성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들은 자식이 성관계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산자의 몸을 빌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그대로 훅 사라지기 전에 자신들의 몸을 빌어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죽은 자 곁에서 격렬한 성관계를 가집니다. 이때는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임신을 해도 그들은 이 중에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그저 기쁘게 생각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또 다른 생명을 태어나게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기쁜 일이지만 유독 시판족의 젊은이들은 누군가의 장례식을 반가워한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이 유난히도 장례식을 기다리는 이유, 미쳤네요. 실제로 있을까요? 난 없을 것 같아요. 검색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네, 역시 검색해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뭐 물론 어딘가에 그런 족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네. 글쎄, 이런 원초적인 생각이 뭐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거랑 비슷한 건 전혀 없지만 뭐 과학적으로는 설명은 안 돼도 그럴 거라고 믿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사를 지낼 때에 어떤 동물이 찾아오면은 그 몸을 빌어서 조상님이 오시는 거다라고 믿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뭐 이해를 못할 수도 있잖아. 그것처럼 이 종족이 갖고 있는 이런 장례 의식과 어떤 집단 성관계의 그런 것들이 뭐 그들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딴 건 모르겠는데 마지막 줄이 조금 불쾌감이 있네요. 어쩔 수 없이. 이거 보니까 그 아리 에스터 감독의 미드소마가 잠깐 떠오르기도 하는데 꼭 보세요. 힐링 영화입니다. 진짜 아리 에스터 감독은 제가 근래에 봤던 영화들 중에서 가장 미친 영화들만 만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여튼 공포 영화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세요. 어쨌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의 쿠슈 그리고 시코쿠 지방에는 쿠단이라고 하는 기묘한 존재에 대해서 전해 내려옵니다. 쿠단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소의 몸인데 몸은 소와 같지만 머리는 마치 아기처럼 둥그스름하다고 합니다. 쿠단은 태어나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사이에 어떤 예언을 하는데 그것은 다가오게 될 재앙이나 흉조, 전쟁이 대부분입니다. 쿠단은 그 자리에서 예언을 한 후 즉사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메이지 시대 때 쿠단이 태어나서 생후 31년 후에 러시아 전쟁에 대한 예언을 하고 죽어서 그 사체가 박제화되어 박물관에 전시까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쿠단이 태어난 것은 세계 2차 대전 말미쯤입니다. 어떤 농가에서 쿠단이 태어나게 됐는데 일본은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쿠단의 예언대로 일본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그 후 흉조에 대한 소문이 커지면서 이 때문에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매년마다 쿠단이 태어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해 한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쿠단은 이제 사실은 이미 한 2번 정도 알아봤습니다. 도시전설의 일환이고요. 적혀있는 대로 이제 반인 반우 그런 생명체죠. 쿠단의 한자 자체가
사람 인자를 이제 세로변으로 쓰고 옆에는 소우자를 같이 쓰는, 그래서 쿠단이라고 있는 한자를 갖고 있는 생명체거든요. 조금만 검색해 볼게요. 뭐 이런 식이라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인간의 말로 예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기괴하고 믿기 너무 어렵죠. 네. 하지만서도 약간 상상해보면 되게 무섭게 생긴 생명체이기도 하고, 예언을 하고 죽는다는 점에서 또 기묘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괴담으로서는 뭐 적합한 생명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지하게 믿진 않습니다. 어쨌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포르피린 증후군이라고 하는 희귀한 질병이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체내에 있는 포르피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선천적으로 혈액에 쌓이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노화가 급속도로 늦어져서 수십 년이 지나도 젊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져서 햇빛을 조금만 받으면 금세 화상을 입고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구강 구조가 허물어지면서 이빨이 튀어나와서 괴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병은 치료약이 없으며 이들은 특별한 효소를 먹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포르피린 증후군에 걸리지 않은 다른 사람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늙지 않는 얼굴, 햇빛을 보면 타버리는 살갗, 툭 튀어나온 구강 구조, 타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연명할 수 없는 비참한 삶. 그래서 포르피린 증후군은 일명 뱀파이어 증후군이라고 불리며 어쩌면 흡혈귀의 전설 역시도 여기서 나온 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러게 증상만 봤을 땐 되게 드라큘라나 뱀파이어의 묘사 같기도 하죠. 진짜인지는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서울 아산병원입니다. 여기에 질병에 대해서 설명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포르피린증, 포르피린병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우선 포르피린은 헤모글로빈이 철분과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백질을 말합니다. 포르피린은 적혈구의 혈색소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헤모글로빈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포르피린을 혈색소로 바꾸기 위해서는 특정한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유전자의 결함으로 효소가 결핍되게 되면 포르피린 과다 축적이 일어나면서 신체에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을 포르피린증이라고 합니다. 자, 포르피린증은 상염색체로 유전되는 매우 희귀한 질환입니다. 포르피린증은 태어나자마자 발병하는 경우와 성인이 되어서 발병하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증상이 있는데요. 밑에 사진은 좀 징그러워서 제가 모자이크 처리해 드릴게요. 자, 포르피린증의 주요 증상은 피부 병변입니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햇빛에 노출된 부위의 피부가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벗겨지는 광과민증, 그리고 다모증이 발생합니다. 철의 침착으로 인한 간경변증과 같은 간 기능 이상이 나타나게 되고 심한 복통, 오심, 구토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빈혈이 심한 경우에는 창백해지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잇몸이 점차 작아지는 구조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가 길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흡혈귀병으로도 불립니다. 이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우울증, 불안, 환상, 경련 발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진짜 그러네. 진짜로 햇볕을
보이는 이 피부 쪽은 화상을 쉽게 입고 또 이제 간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철분이 이제 많이 침착돼서 피부가 많이 희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잇몸이 수축하기 때문에 유달리 이가 길어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핏 봤을 때 흡혈귀처럼도 보일 수 있다라는 건데 아까 이야기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좋은 모습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면 늙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묘사가 있었으니까 되게 좋은 병 아니야? 이 생각했는데 아까 그 환우분의 사진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네요. 그냥 되게 고통스러운 병이네요. 하여튼간에 저는 단순히 그냥 괴담이겠거니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병원에서도 흡혈귀병이라는 이명으로 부른다는 점에서 놀랍네요. 네, 그런 병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어쨌든 그런 으스스한 질병이었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2012년 대한민국 안산의 어떤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아이가 놀이터 근처에 세워진 리어카에 부딪혀서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모는 화가 나서 경비실한테 리어카를 치워달라고 부탁했고요. 이 때문에 직접 리어카의 주인을 찾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경비가 직접 리어카를 치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리어카에는 아이스박스에 둘둘 말린 토막난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상당히 부패된 상태였지만 너무 밀봉했기 때문에 냄새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리어카는 3년 내내 놀이터 근처에 있었지만 그 누구도 낌새를 알아채지 못하고 리어카의 주인은 몇 년 전에 죽어서 어떻게 처벌도 할 수가 없었고 시체는 훼손 상태가 너무 심해서 결국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사건은 미결 상태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버려져 있는 리어카에 토막난 시체가 아이스박스에 들어있던 건데 관심이 없으니까 다들 그냥 모두 주인이 있겠지 이러고 그냥 넘어간 거야. 계속.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리어카에 담겨있던 게 시체였고 그 주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체포도 할 수 없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도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나무위키입니다. 여기에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에 대한 문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문제 시신이 들어있던 리어카라고 합니다. 나무 옆에 이렇게 있는데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언뜻 봤을 때는 누가 쓰다가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이제 아무도 수거를 안 해가니까 그냥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방치가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얼깃 봤을 때 이 느낌 있잖아요. 응? 이 아파트의 느낌 약간 구옥인 것 같아. 조금 된 것 같아. 여기 약간 이 현관 이쪽 아파트 현관 좀 보이거든요. 복도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정겨운 느낌이 있어. 그 말인즉슨 이런 것들이 있어도 지금처럼 빠릿빠릿하게 신고가 된다든지 처리가 된다든지 이러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고요. 내용을 좀 볼게요. 2011년 7월 6일 오후 3시 10분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모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토막난 시신이 발견된 사건입니다. 한번 알아보죠. 먼저 사건 당일 해당 아파트의 경비원이었던 김모 씨는 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어린이 놀이터에 방치되어 있는 리어카 주변에서 놀던 아이들이 넘어져서 다쳤으니까 리어카 주인에게 연락해서 그 리어카를 치워달라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그 리어카는 사실 2008년, 그러니까 신고를 받기 3년 전부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데
리어카 주인이 확인되지 않자 경비원이었던 김모 씨가 직접 치우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우선 리어카에 뭔가가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요. 먼저 그것부터 치우려고 꺼냈는데 그 짐에 수차례로 덮여있던 비닐을 손으로 모두 풀었더니 웬 아이스박스 하나가 나왔습니다. 김 씨는 이 아이스박스를 치우기 위해서 들었는데 그 무게가 이상할 정도로 무거워서 이를 이상하게 여겨서 무거운 아이스박스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하얀 비닐로 수십 차례 감싸져 있는 직사각형의 물체가 들어있었고요. 검은 액체가 밑바닥에 고여있었고 악취가 심하게 진동했습니다. 김 씨가 하얀 비닐을 칼로 뜯어내고 보니 직사각형의 물체는 검은색 대형 여행용 가방이었습니다. 그 여행용 가방을 열었더니 사람의 다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깜짝 놀란 김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서 여행용 가방 속 비닐을 꺼내자 토막난 여성의 시체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시신은 목과 양쪽 엄지손가락이 절단된 상태였고 오랫동안 방치돼서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변사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양쪽 엄지손가락이 없었지만 나머지 8개의 손가락에 지문 3개를 채취해서 변사체의 신원을 포함해서 몇 가지의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 시체로 발견된 사람의 신원은 1968년생 여성 박모 씨였고요. 그 당시에는 44살이었습니다. 거주지는 시체가 발견된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의 주민이었던 거고요. 사망 시점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훼손이 심해서 정확한 시점은 불명이었다고 합니다. 시체 상태는 양쪽 엄지손가락과 목이 절단되었고 매우 부패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목 부분의 훼손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사인은 알 수 없었고요. 그러니까 최소 6개월 이상 버려진 시체로 보이지만 정확하게 언제부터 있던 건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 시점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신원만 확인된 시체인 겁니다. 아까 읽었던 이야기랑 조금 다르네요. 그죠? 아까 읽었던 이야기는 신원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신원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쨌든 박 씨는 이제 사망하신 분이죠. 2006년 3월 31일 이후의 행적이 불분명했습니다. 통신, 건강보험 진료 기록, 가정생활 등 어떤 것도 전혀 행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 기간 동안에 박 씨를 본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리어카의 주인이었던 66세 남성 정모 씨는 2009년 11월 27일 이미 암으로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놀이터에서는 리어카를 유기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고 놀이터 근처에는 CCTV도 없었기 때문에 언제, 누가 시신을 유기한 리어카를 놀이터에 방치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빚독촉, 협박 등으로 산속의 기도원이나 사찰 등에 몸을 숨길 수도 있었을 것을 착안해서 전국의 기도원과 요양원, 사찰들을 대상으로 박 씨의 행적을 찾았지만 끝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라는 거죠. 확실히 이상하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 사망하신 분이 2009년 11월 27일에 이미 사망하신 거고, 그리고 돌아가신 이제 리어카에서 아이스박스 안에 시체로 발견된 사람도 2006년 이후로는 전혀 행적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공백기가 너무 심하게 있잖아요, 둘 다. 그리고 정말 리어카 주인이 시체를 토막내고 거기에 넣고 자기도 죽게 된 건지, 아니면 리어카가 버려져 있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뭐 시체를 토막내고 리어카에다가 슬쩍 아이스박스를 넣은 건지,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이거 봐봐요. 아파트
정말 한가운데에서 사람이 죽은 채로 시체가 유기됐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그거를. 3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예. 참 이게 뭐 무슨 미스터리 소설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였네요. 하여튼간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우리 사는 세상 안전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들도 종종 발생하니까요. 네.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거에 한창 인터넷이 활발하게 보급됐을 때 자신의 남은 수명을 가르쳐준다는 익명의 영어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국적 불명의 사이트에 가면은 자신의 나이와 키, 몸무게, 이름, 성별, 인종 등등을 선택해서 남은 수명이 수치화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독특한 특성 탓에 사이트는 금세 유명해지게 됐고 이에 대한 후일담이나 후기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커 하나가 흥미를 가지고 사이트를 해킹했는데 그 사이트의 소유주는 군수업체와 제약업체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사이트는 사라지게 됐지만 수명이 짧게 나타난 인종이나 나라, 지역에는 전쟁이나 테러로 인한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이트에 가서 내 인적사항을 입력하면은 남은 수명을 알려주는 요상한 사이트가 있었는데 되게 이상하니까 어떤 사람이 해킹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랬더니 그 사이트의 소유주가 군수업체와 제약업체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였던 걸로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도 전쟁 같은 것들이 많이 해당 나라에 발병하면서 해당 기대 수명을 보여줬던 그 수치가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엄청 무섭진 않은데 내 남은 수명을 누군가가 알려준다는 그 아이디어가 조금 기괴한 느낌이 좀 있네요. 이런 사이트들 옛날에 많았던 것 같아. 엽기적인 사이트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내 이름이 뭐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알아보기라든지 내 키가 얼마나 클지 알아보는 사이트라든지 그런 거? 막 진지하게 할 만한 그런 사이트는 아니지만 재미삼아서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옛날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 당시에 할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장난이나 재미있는 사이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요즘엔 진짜 압도적으로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거든요. 하여튼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사람은 할 게 없어야 돼. 할 게 없어야 자기 개발도 하고 아이디어가 막 샘솟는 거야. 스마트폰 진짜 갖다 버려야 됩니다. 예. 여튼간에 그런 짧은 괴담이었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본따서 인형을 만들고 그 인형에 옷을 입히고 마치 사람처럼 가지고 놀다가 오랜 시간 그 장난이 이어지다 보면은 종종 인형에 영혼이 깃들어서 기묘한 존재가 탄생하기도 한다. 인형은 스스로를 살아있는 인간으로 생각하지만 그의 본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기도 한다. 이런 종류의 귀신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오직 사람처럼 장례식을 치러서 예우를 갖춰 묻으면 스스로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힘을 잃어버린다고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형에다가 너무 큰 애정과 사람처럼 대우하다 보면은 실제로 그 인형에 영혼이 깃들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형 관련된 괴담이 많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예. 제가 봤을 때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형을 무서워하나 봐. 그죠? 그렇지 않고서야 인형 관련된 괴담이 이렇게 많은 게 납득할 수가 없어. 에나벨이라든지 막 그런 것도 그렇고 척키 이런 것도 그렇고
왜 하필이면 인형에 뭐가 씌어가지고 사람을 해코지하는 그런 영화들도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처럼 닮았기 때문에 사람처럼 행동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믿음에서 기인한 그런 으스스한 감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사람처럼 대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안에 영혼이 깃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좀 무서운 이야기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였어요. 학교는 빨리 끝나고 뭐 아버지는 일 나가시고 어머니도 밖에 나가시고 뭐 이럴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럼 혼자 집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저는 괜히 그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걸 뻔히 아는데 학교 갔다 왔습니다 이러면서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들었어. 친구한테 들었던 것 같아.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무도 없는 집에 그 다녀왔다는 인사를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왜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안에 있는 집에 있는 어떤 영적 존재를 부르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아무 대상이 없는데 허공에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잠들어 있던 악령을 깨우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인사를 잘 안 해요. 제가 집에 갔다 와도 인사를 잘 안 해. 직접 뵌 다음에 인사를 합니다. 네, 웬만하면.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3살 버릇 80 간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뭔가 화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점에서 그 인형 이야기나 아니면 집에 돌아올 때 인사하는 이야기나 유사한 것 같네요. 어쨌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먼 옛날 아일랜드에 헬라 왕이라고 하는 용감한 왕이 있었습니다. 헬라 왕은 자신의 가신들과 사냥을 하다가 어떤 난쟁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난쟁이는 자신을 요정나라의 왕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을 결혼식에 불러준다면 자신 역시도 결혼식에 초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미있었던 헬라 왕은 난쟁이의 제안을 승낙하고 난쟁이 왕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헬라 왕의 결혼식을 찾아가서 즐겁게 먹고 마시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 어느 날 난쟁이 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식이 있으니 꼭 참석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헬라 왕은 자신의 기사를 이끌고 난쟁이 왕이 이끄는 대로 그의 결혼식에 참석해 사흘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되자 난쟁이 왕은 블러드 하운드 개 한 마리를 주면서 이 개를 꼭 데리고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왕은 개와 함께 기사들을 데리고 다시 자신의 왕국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왕국에는 성도, 백성도 없이 황량한 들판과 양떼들만 있었습니다. 의아했던 헬라 왕은 근처에 있던 양치기 노인에게 자신의 왕국에 대해서 물었지만 300년 전 젊은 왕이 갑자기 사라지자 왕비는 슬픔 속에서 죽었고 결국 외적의 침입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라는 말만 듣게 됩니다. 난쟁이들과 어울렸던 사흘이 현세에서는 무려 300년이나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기사가 깜짝 놀라서 황급히 말 아래로 내려오자 그는 갑자기 먼지처럼 팍 사그라들며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300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그를 집어삼킨 것이었습니다. 그 후 헬라 왕과 기사들은 아직도 영겁의 시간 동안 이 땅을 헤매고 있으며 난쟁이 왕이 준 블러드 하운드가 땅에 내려와서 멈춰 설 때만
유일하게 말에서 내려서 발을 쉴 수 있다고 합니다. 헬라 왕의 전설은 아일랜드 민요 속에 남겨졌지만 이따금씩 울부짖는 목소리와 함께 오래된 말 편자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쟁이라는 게 뭐 요정이든지 뭐든지 간에 신비로운 존재니까 인간이랑은 조금 다른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던 거지. 그들과 함께 사흘을 어울렸지만 현세에서는 300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블러드 하운드를 꼭 한 마리 데려가라고 줬던 게 이 땅을 붙일 수 있는 곳을 그 블러드 하운드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다는 점에서 민속 이야기의 플롯을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왜 모든 이야기, 옛날 이야기들은 이걸 꼭 가져가야 한다, 이런 식의 걸 해주잖아.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도움을 주는 그런 구성이죠. 항상 그래요. 항상. 예. 근데 이게 서스펜스가 있어. 이게 서스펜스거든요. 궁지에 몰려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순간에 그때 줬던 그 아이템이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요런 구성이 상당히 입체감을 주잖아요. 보는 독자들 괄호 열고 3세에서 12세 괄호 닫고 이들에게 굉장한 타격감을 선사하는 거죠. 저도 이런 식의 얘기를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는데 좀 나이를 먹다 보면은 언젠가 이제 동화를 잘 안 읽게 되잖아요. 그게 딱 그때였던 것 같아. 아, 이것도 또 아이템 또 나오네. 이것도 또 나중에 요긴하게 쓰이겠네. 요거 패턴이 파악된 다음부터 안 읽었던 것 같아. 하여튼간 그래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거 나와. 하지 말라는 거 나와. 딴 건 모르겠는데 절대 이건 하지 마시오. 뭐 이런 식의 거를 하는데 항상 주인공이 그걸 해버리죠. 그래서 전설적인 뭔가가 될 수 있었지만 실패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약간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이야기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옛날에 했던 방송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유독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런 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신화 속 이야기들에서 뒤를 보지 말라. 꼭 통로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나가게 되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떤 이야기이냐 치환해 봤을 때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의미처럼도 보인다고 하시더라고. 그 뒤를 자꾸 본다는 게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는 걸로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나름 또 그다지 허무맹랑한 이야기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일 최근에 봤던 그런 이야기는 아마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거기에 이제 하쿠가 막 설명해 주잖아. 뭐 치히로 어디 내려가면은 가마 할아범이 있을 거야. 가마 할아범한테 꼭 직업을 달라고 말해. 일꾼이 많아서 새로운 직원이 필요 없다고 해도 꼭 일자리 달라고 해야 돼. 알겠지?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동화적인 요소. 그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긴장감을 주잖아.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 마음의 짐을 하나 안겨주는 거. 그래서 이건 언제 쓰는 거지? 이런 식의 이런 거를 무의식 중에 넣어버리니까 더 흥미를 끄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동화들이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간에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려 말 태조 이성계가 아직 왕권을 잡지 못했던 때의 이야기다. 어느 날 이성계가 저잣거리에 산책을 나갔는데 어떤 유명한 점쟁이 앞에 누군가가 점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심심했던 그는 호기심차에 그것을 엿듣게 된다.
점쟁이는 천자문책을 펼치더니 여기서 아무 글자나 하나 골라보시오. 라고 했다. 비교적 좋은 옷차림을 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문자를 하나 골랐다. 물을 문자입니다. 그러자 점쟁이는 아하, 당신은 문 앞에서 입이 있는 팔자니 평생 남의 집 앞에서 빌어먹어야 할 거지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점을 본 사람이 사실 저는 원래 거지인데요. 아는 사람에게 옷을 빌려 입고 점을 봤습니다. 하지만 팔자는 어쩔 수 없나 보군요. 하고 신기해하면서 지나갔다. 재미있었던 이성계는 이번에는 점쟁이가 어떻게 말할까 궁금해서 자신도 역시 물을 문자를 골랐더니 이번에는 점쟁이가 넙죽 절을 하는 게 아닌가. 연유를 물어봤더니 점쟁이는 좌로 봐도 임금군이요 우로 봐도 임금군이니 이는 필시 하늘이 내린 왕이라 절을 했노라고 말했다. 훗날 이성계는 진짜 왕의 자리에 올라서 조선 왕조의 문을 열게 되었으니 그는 생전에 이를 두고 신기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귀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이 물을 문자를 이제 다 해체를 하면 문 그리고 입 이게 합쳐져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지한테는 문 앞에 입을 벌리고 있는 형세니 당신은 빌어먹을 팔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성계가 점을 봤을 때는 문자를 가운데로 잘라서 봤을 때 임금군자랑 유사하게 보인다는 거지. 근데 아시겠지만 물을 문자가 좌우 대칭인 한자기 때문에 좌로 봐도 우로 봐도 둘 다 임금군으로 보이니 당신은 필히 임금이 될 팔자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죠? 진짜인가? 궁금하네.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충주신문입니다. 여기에 방금 읽었던 이야기가 그대로 실려 있어요. 근데 추가적인 얘기가 더 나와 있거든요. 거기까지 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성계가 물었대요. 왜 같은 글자인데 점의 풀이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도사한테 물었더니 도사는 제가 점을 볼 때는 눈동자와 사람에게 풍기는 기품을 보고 풀이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점쟁이가 바로 무학대사였고요. 이러한 인연으로 조선 건국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쎄 일단 되게 신기한 내용이긴 한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네요. 왜냐면은 워낙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야사라고 하죠. 나중에 후에 붙여진 약간 픽션이 들어간 이야기들이 워낙 많으니까 선뜻 다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것 같긴 하네요. 하여튼 간에 저는 사실 점을 잘 안 믿거든요. 귀신도 안 믿고 점도 안 믿고 다 안 믿어요. 근데 한번 제가 점을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얘기 잠깐만 해드리면은 전에도 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되게 용한 데라는 거야. 되게 용한 데래.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별로 안 믿겨지는 그런 거예요. 사주팔자를 보시는 분인데 사주팔자를 태블릿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지잖아. 뭔가 사주팔자 하면 그래도 뭔가 외우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싹싹싹 써가지고 풀어주시거나 이러면 좀 신뢰가 가는데 안드로이드 타블렛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돈 날리는 거 아닌가? 이 생각 들었는데 뭐 재미삼아서 보자 싶어서 봤죠. 봤는데 마이크 앞에 있을 그거라고 했어. 네. 마이크 앞에서 말을 할 사람이다. 근데 막 말을 빨리 해서 잘 되는 사람은 아니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고급지고 우아하게 할 사람이다. 그래서 홈쇼핑 쇼호스트라든지 뭐 이런 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시작하라 그랬어. 그 사람이. 유튜브를 혹시 안 하시면 지금 하셔야 된다 라고 하시는 거야. 근데 저는 이미 그때 유튜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은 하지 않았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또 연애 운이 궁금해서 물어봤죠. 혹시 저 여자친구 언제 생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시기 같은 건 알려줄 수 없대요. 근데 다음에 생길 여자친구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조심해야 된대. 여우 같은 기집이라는 거예요. 불려우 같은 사람이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주변에 여사친도 없고 그냥 아무도 없다. 아는 사람이 그냥 없다, 여자가. 그랬더니 아유, 그 모를 일이고 그거는 어쨌든 다음에 올 여자친구를 조심해야 된대.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예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복채 드리고 나왔어. 그때 이제 아는 형이랑 같이 미술관에 가는 길이었는데 미술관에 가서 미술 전시를 보는데 끝나고 나와서 번호 따였어요. 되게 고운 분한테 번호 따였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랑 진짜 상극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나랑 생활 패턴이나 마음가짐이 전혀 안 맞는 사람인 거야. 둘이 마음에 드는 건 그냥 외모 정도. 그래서 약간 좀 여우 같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약간 좀 막 계속 신경 쓰이게 만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응? 나는 남사친 여사친 없다주의자인데 그분은 아주 많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가지고 진짜 좀 열불 나면서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짧게 만났어요. 그래서 오래 만나지도 않았어.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맞나 싶기도 하잖아. 아니 점을 본 당일날에 여우 같은 여자한테 번호를 따이다니요. 그죠?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혹시 진짜 있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1898년 미국 미네소타주 켄싱턴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한 농부가 90kg이 넘는 거대한 돌덩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돌덩이는 정교한 기술로 다듬어진 비석이었는데 비석 한 면에는 빼곡하게 고대 북유럽 사람들이 쓰던 룬문자로 되어 있는 시문이, 그러니까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것을 학자 그리고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했고 오랜 연구 끝에 그것이 고대 바이킹이 남겼던 룬문자 비문인 것으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 일대를 발굴한 결과 비문은 물론이고 바이킹의 유물과 집터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 몇백 년 전에 북유럽 사람들이 이곳에 이주해 왔고 그들이 여기에 살았지만 모종의 이유로 다시 떠나간 것으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먼저 발견한 것은 콜럼버스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북유럽 바이킹들 사이에서는 바다 건너에 있는 이상향, 에린이라고 하는 데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오는데 어쩌면 아메리카 대륙이 그들이 말했던 에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적으로 발견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미국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나라니까 200년 조금 넘은 나라죠. 그러니까 유적지가 발견되기 쉽지 않단 말이지. 근데 발견이 됐으니 그거를 조사해 봤더니 사실은 현재의 미국인들이 가장 먼저 그 대륙에 땅을 붙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네. 콜럼버스가 발견한 거지 만든 게 아니니까 그 대륙을. 심지어 아메리칸 원주민 분들도 먼저 살고 계셨으니까. 그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인디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그 원주민 분들을 되게 안 좋은 뜻이지만 사실 인디언이 아니니까요. 인도인이 아니니까. 근데 꽤나 최근까지도 인디언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도 분들은 얼마나 어이없겠어. 그리고
아메리칸 원주민분들도 얼마나 어이없겠어. 아니 나 인도인 아니라니까. 근데 이미 너무 많이 불러. 모두가 날 인디언이라 불러. 이거 얼마나 어이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미국 하니까 떠오르는 이야기였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오늘의 다음 이야기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히말라야 산맥은 총 14자의 높은 봉우리로 유명한 산입니다. 매년마다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중에 모험심이 지나쳐서 남들이 가지 않는 루트로 가다가 그대로 사고를 당해서 고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조난당한 사람을 보더라도 절대로 도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일단 사고를 당한 지형 자체가 웬만한 사람이 함부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요. 기상 상태상 구조대를 부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얼어 죽어서 그 자리에 남으면 시체는 썩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일종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물이 된다고 합니다. 저 자리에 사람의 시체가 있는 걸 봐서는 저기는 함부로 가면 안 되는 위험한 곳이구나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일설에 따르면 히말라야에서 죽은 사람은 영혼조차 산에 붙잡혀서 죽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구조 요청을 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과연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에서 사람의 움직임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라고 한다고 합니다. 움직임이 없이 목소리만 들려온다면 그건 아마도 이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말라야 산맥에 놓여있는 시체들은 사실상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 지형인지를 알리는 하나의 표지판, 이정표로 쓰인다는 거죠. 요거는 사실 제가 전에 알아본 적이 있어요. 신박한 상식 알아보는 시간에 잠깐 알아봤는데 예전 거라서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만 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BBC 뉴스 코리아입니다. 에베레스트의 빙하가 녹으면서 등산가들의 시신이 여럿 발견되고 있다 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빙하가 녹으면서 발견되는 등산인들의 시신 수가 너무 많아서 등반업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등정 시도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300명 가까이 되고요. 시신의 3분의 2는 아직도 눈과 얼음 속에 묻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국령인 에베레스트 산 북쪽에서는 봄의 등반 시즌이 되면서 시신들을 치우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 정상인 이곳에는 지금까지 4,800명 이상이 등정을 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얼음 벽과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고요. 지금까지 눈과 얼음 속에 묻혀있던 시신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고 전 네팔 등산협회장 앙체리 셰르파는 말했습니다. 최근에 사망했던 등산가들의 시신을 몇 구 이송했는데요. 오래된 시신도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라고 에베레스트에서 연락관으로 일했던 한 공무원이 덧붙였습니다. 저도 에베레스트의 곳곳에서 최근 10구 정도의 시신을 수습했지만 더 많은 시신들이 드러나고 있죠. 네팔 등반업 협회 관계자들은 에베레스트의 높은 곳에 위치한 캠프 등지에서 모든 밧줄들을 챙기고 있지만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에베레스트 산에 너무 많은 시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치우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심지어는 지구온난화를 겪으면서 점점 눈이 녹으니까 그 안에 깊이 파묻혀 있던 시체들이 서서히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랜드마크라고 불리는 시신들이 있대요. 잠깐만 읽어볼게요. 에베레스트 산의 높은 곳에 있는 일부 시신들은 산악인들의 랜드마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정상 근처에 있는 녹색 부츠가 그런 시신 중 하나입니다. 이 녹색 부츠라는 것은 위로 솟아있는 바위 밑에 죽어있는 등산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등산로에서 여전히 시신이 신고 있는 녹색 등산 부츠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정말로 특정한 장소 혹은 특정한 옷을 입고 있는 시신들이 이정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건데, 요거가 2019년 기사거든요. 제가 읽었던 기사는 더 최근 거였는데 아마 다 치웠다고 들었어요. 지금 이제 이정표로 쓰이는 모든 시체들을 다 치웠대. 그게 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서도 불쾌감을 조성하는 느낌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치워야겠죠. 근데 산악인들이 그런 시신을 수습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뭐냐, 산을 등정하다가 사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우, 그들이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거에 대한 마지막 증거로서 시신을 수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대요, 등산가들 사이에. 그래서 남겨져 있던 건데 유달리도 그런 것들을 이제 치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시대상에 따라서 많은 문화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게 약간 로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등산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하여튼간에 실제로 그런 식으로 랜드마크로 사람이 쓰이기도 한다는 거고, 혹여나 움직임이 전혀 없는데 목소리만 들리는 사람이 저 멀리서 구조 요청을 한다면 절대 다가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으스스한 괴담이었습니다. 상상해보면 정말 끔찍하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즐겁게 잘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미 주무시느라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기묘한 이 백야기담들은 다음 시간에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